네, 천정환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이 재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었고, 칸느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 영화랑 또 다른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던데요. 한류의 위상과 달라졌다 이런 거죠. 그럼 한류의 위상이라는 과연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봉준호 감독은 사실은 저랑 거의 동년배고, 예전에 무슨 다른 매체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동년배 기억 이런 것들, 동년배 경험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부분이어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공이 대단하고 기가 쓰고, 또 기가 쓴데 엄청나게 작업에 들어가면 디테일하고, 봉테일이라는 별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감독께서 그 아카데미상 수상 즈음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인터뷰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인터뷰가 저 인터뷰였습니다. LA 비평가 기타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술의 원천에 대해서 소년 시절에 AFKN에서 야구 폭력적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작가로서의 세포를 키웠다 이렇게 나왔어요. AFKN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고, 미국 방송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방송의 코리안 네트워크, 그러니까 한국 주둔군을 위한, 한국 주둔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방송인데, 자체 제작도 있고 미국에서 방송을 들여와서 쏘아준 것도 있고, 근데 거기 나오는 미국 영화를 많이 봤다는 거죠. 또 실제로 미국 영화뿐만 아니고, 저도 막 기억나는 게 있는데, AFKN에서 틀어주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쇼라든지 흑인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AFKN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상상력을 키우는데, 그래서 이 AFK는 당시에 이제 채널이 몇 개 안 될 때 한국에서 2번 채널을 차지하고 국내 방송국보다 더 위세가 큰 미군 방송이고, 이런 미군 방송을 보고 자란 이 시네마키드가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그런 상황이던데, 이게 이제 현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관계를 압축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 같은 것을 농축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외손자냐면 박태원이라는 월북한 소설가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원은 식민지 시대 작가들 가운데에서 서울 광교와 청계천 주변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본 식민지의 모던이즘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달구지, 말달구지가 막 굴러다니고, 사람들 대부분 다 여전히 문맹에 배운 사람들은 한학 기반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박태원이라는 소설가는 자진 월북했어요. 원래는 정치와 별로 관계가 없고, 식민지 경성의 세태를 모더니즘적인 수법으로 그려내는 예술가였는데, 45년 분단되고 난 뒤에 복잡한 정계 과정에서 자기들이 존경하던 다른 예술가들을 따라서 월북을 해버린 거죠. 월북할 때 자녀들의 일부를 데리고 월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수상 덕분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세계적인 것 시간은 일면 매우 오래된, 일면 역설적인 탄생이 들려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한국적인 것은 이미 미국적이라는 거죠. 동시에 미국적이면서 동시에 주변적이면서 세계적인 것, 이러한 것이 오늘 이야기와 직접 연관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봉준호 풍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 기뻐함이 이제 한류와 관련된 국뽕,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겠지만, 또 강남 스타일 열풍이 막 한때 불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그래서 한국 문화는 어쨌든 이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대단히 역설적으로, 또 한편으로 CJ라는 재벌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봉준호 감독이 수상하고 기생충이 알려지는 데에 CJ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같이 막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카데미를 수상했을 때 그 CJ의 이미경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국 문화라는 것은, 또는 한국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 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체제에 그 중심에 어떤 뭔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생충 다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재미있는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국에서의 계급 대립 내지는
결국 차이 같은 걸 드러내주는 영화잖아요. 그 서사는 되게 끔찍하고 기생충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 송강호가 이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끔찍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기생충이 막 아카데미 승기를 얻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잊혀지거나 뭔가 다르게 연기화되었죠. 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이라는 나라 가지고 있는 그 모순, 그 깊은 모순이죠. 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모순이 컨텐츠가 되는 그렇게 뭔가 재밌는 그런 상황이 미국과 함께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좌파민족주의 또는 민족해방론, 민족해방 투쟁에 관한 것이고요. 이 민족해방론 내지는 좌파민족주의라는 것이 20세기의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수행 양식으로서 또 문화로서 논리로서 작동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그것은 문재인 정부든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집단이든 되게 중요한 논리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던 거죠. 과연 이게 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거나 또 이제 이런저런 글 같은 거 읽고 말해보면 민족주의적인 아이디어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중에서는 민족주의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너무 구린 거 아니냐, 무슨 통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까 이런 거죠. 민족주의 비판 담론은 보편주의, 다양한 보편주의, 그죠? 그리고 이 과거에 존재했던 노동자 국제주의 또는 약간 세련된 비판적 지역주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 마르크스가 말했던 공산당 선언의 제일 마지막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이제 변주하면서 여성들에게는 국가가 없다. 여성들에게 조국이 없다. 이런 말로 변주하는데 그렇다면 민족은 뭔가 민족해방론 또는 좌파민족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생각, 노동자 계급의 입장 그리고 여성의 입장, 여성의 생각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이 문제가 또 큰 쟁점이었고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민족해방론이라는 것이 민족해방이잖아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대단히 막 유행해서 거기 보면 이제 해방이라는 문제가 너무 강하게 그런 전과 예쁜 막 여성이 계속 해방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뭔가 싶은 정도로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데 어쨌든 해방이란 말, 이 해방과 그 해방 같은 해방이거든요. 민족 해방, 민중 해방, 조국 해방, 남조선 해방, 인민 해방, 그리고 노동 해방. 이때랑 나의 해방일지 나온 해방이 같은 해방이란 말이죠. 그 해방된다는 것은 민족 해방은 그거잖아요. 어떤 의학자들과 의학하는 기제에 대해서 해방된다는 건데 그 기제라는 것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온 덫이잖아요. 근데 그 제국주의가 만든 덫은 흔히 이제 종속, 그 다음에 스타일로 표현되는 그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일본과 조선 또는 미국과 남한의 관계를 파악했을 때 민족해방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네. 미국이 또 일본은 실제로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총독부에 의해서 지배당했고 인종주의적이고도 반민주적이고도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당했잖아요. 36년 동안 공식적으로. 그럼 미국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족해방의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 쪽 사람들은 그 민족해방의 대상이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해왔지만 잘 모르겠는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잘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제 문제의식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보니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가난한 아시아 나라 주민들에게 경제 대국으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진출해서 그 나라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런데 왜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랑 수준이 비싼 나라들 다민족주의는 극우의 논리, 원래 우파의 논리인데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당연히. 근데 왜 우리는 좌파가 이렇게 민주노동당도 장악하고 뭐도 장악하고 하고 있느냐 라고 누가 썼어요. 아류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던데
한국을 아류 제국이라 표현하면서 아류 제국이란 말이 사실은 사회과학적 용어로 이렇게 정립된 용어인지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 아류 제국주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지만 정립된 용어는 아닌데 한국이 실제로 다른 아시아 나라들 이를테면 한 몇 년 전에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상황이 베트남 하노이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출장하고 하노이 갖고 있는 상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개방전선을 만들어서 프랑스랑 미국이랑 수십 년간 싸워가지고 결국은 독립과 완전한 독립과 통일과 이걸 쟁취한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 수도가 하노이인데 하노이 내려서 공항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시골 같은 교배를 지나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도로변에 온통 삼성의 깃발과 광고판들이 쫙 있더라고요. 실제로 삼성 핸드폰의 40%를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했었죠, 한때. 어쨌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이 이제 막 정리해놨어요. 민족 노선에서 국제 연대 노선으로 전환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셔서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그러니까 방로자 선생이 쓴 거더라고요. 벌써 15년 전에 이런 글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 한국의 이중적 지위라는 것, 이 이중적 지위는 미국과 서방 선진국 내지는 제국주의 네트워크 같은 제국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나 다른 가난한 나라들과의 관계, 여기서 나오는 이중성뿐만 아니고 한 가지 한이 더 있죠. 북한이죠. 북한이라는 한과 이걸 생각하면 더욱더 복잡한 이 막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건 뭔가 문제의식이면 최근에 이런 책이 번역됐어요. 인종국민개혁이라는 모호한 정체성들이라는 에티enne 발리바르, 이마누엘 블러스틴이라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좌파 이론가 할아버지. 월레스타인은 세계 체제론을 만든 분인데 사실은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줬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의 일부 정파와 좌파 지식인들한테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같이 쓴 좀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오래된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이런 말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낙인이 아니고 하나의 국민을 창출하는 방안의 모든 정당, 사회운동 또는 제도의 위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말하면서 아까 말했던 반제국주의 해방 주제, 해방 주제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 둘 다 좌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지적으로 크게 영향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 같은 게 되게 큰 문제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세계 곳곳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알제리이고 알제리 이민에게 연대하기 위해서 막 고심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 20대 때 제 공부하는 막 그런 청년 시절에 이 알제리 해방 추천 문제가 자기 사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런 민족 해방 투쟁 같은 게 없다면 이것 없이는 리보라 시용도 이망시 피해도 없는 민족 저쪽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좌파의 관점에서 이것은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그래놓고는 그러나 그러면서 프랑스, 미국 또는 다른 제국적 국가들한테 있는 그런 못된 그런 민족주의와 또 같은 성질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민족주의 논리와 문화적 표현이고 NL, 그러니까 NL이란 말은 우리만 쓴 말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의 곳곳에 민족해방 전선, 민족해방당 이렇게 할 때 NL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아마 익숙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잊혀져서 또 내가 너무 젊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이 이렇더라고요. 제 범위에서 그 생각나는 위주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